스카일라는 1996년생으로 사건 당시 16살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스타시티에서 살았는데요. 스타시티는 인구수가 약 1,8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스카일라는 외동딸이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며 학교 성적에서 최고 성적을 놓치지 않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카일라에게는 소꿉친구가 있었어요. 쉴라라는 친구와 8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죠.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스카일라와 쉴라의 사이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부터였어요. 레이첼이라는 친구가 전학 오면서부터였죠. 스카일라와 쉴라 그리고 레이첼까지 세 사람은 함께 친구가 되었고 쉴라의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쉴라는 레이첼이랑만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둘만 옷을 맞춰 입고 와서는 우연이었다고 둘러대서 스카일라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 사람은 틈만 나면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 여전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5일 스카일라는 알바 끝나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날 아침 스카일라의 부모님은 딸의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딸의 이름을 불러도 방에서 대답이 없는 데다가 심지어 핸드폰까지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도구를 이용해서 억지로 문을 열었는데요. 방 안에는 스카일라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눈치챈 건 침대에서 사람이 잤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아파트 창문 밑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요. 스카일라가 창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직접 놓아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쩌면 딸이 밤사이에 몰래 잠깐 놀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 4시에 스카일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고 근무 시간에 늦거나 결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 딸이 근무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부모님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스카일라가 오늘 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는 연락을 받고 그대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스카일라의 아파트에는 CCTV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더니 스카일라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차 한 대를 타고 호련히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차의 종류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주변인들을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한 건 가장 친한 친구 쉴라였어요. 쉴라는 스카일라의 부모님이 연락했을 때 스카일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실 고백할 게 있다고 했죠. 쉴라는 전날 밤 스카일라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스카일라가 그날 저녁 집에서 몰래 나와서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레이첼까지 세 사람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진술했죠. 그러고 나서 스카일라가 부모님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스카일라의 핸드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펜실베니아주 경계 근처인 블랙스빌에서 새벽 4시쯤에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후에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 이후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의 단서를 잡지 못하면서 사건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서 스카일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실종 전단지를 배포하고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수색 작업에도 최선을 다했죠. 스카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쉴라와 레이첼도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쉴라는 스카일라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스카일라의 부모님이 그런 쉴라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수사에 진전이 없어 보일 때 경찰이 의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일라의 가장 친한 친구들인 쉴라와 레이첼이었죠.
경찰이 그들을 의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위치 기록 때문인데요. 쉴라와 레이첼은 그날 저녁 동네에서 드라이브를 즐긴 다음 스카일라를 집 근처에 내려주고 그들도 바로 집에 가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핸드폰 송신탑 기록을 확인했더니 스카일러가 사라진 날 같은 시간에 블랙스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랙스빌은 스카일라의 핸드폰 마지막 기록이 찍힌 곳이죠. 게다가 경찰은 그들이 새벽에 블랙스빌에 있는 한 주유소에 들른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이 수상했어요.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나 기억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단어 하나까지 마치 짜맞춘 것처럼 진술이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행했고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쉴라와 레이첼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CCTV 영상, 기지국 신호등을 지적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정신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레이첼이 자백을 했습니다. 레이첼의 자백에 따르면 쉴라와 레이첼은 그날 새벽 스카일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블랙스빌 근처를 지나 주경계를 넘어서면 인적이 드문 숲길이 있었어요. 이 숲길은 세 사람이 종종 방문해서 몰래 대마초를 피우던 곳이기 때문에 스카일라는 전혀 수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에 가서 스카일라를 죽이기로 계획했죠. 그래서 각자 집에서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숲에 도착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카일라를 먼저 앞장서서 가게 하고 쉴라와 레이첼이 뒤에서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신호대로 하나, 둘, 셋을 외친 후에 두 사람은 동시에 스카일라를 공격했죠. 이때 스카일라는 왜 이러냐고 소리치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혼자서 두 사람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카일라는 그날 숲에서 살해된 거죠. 이후 두 사람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삽까지 챙겨왔지만 땅에 돌이 너무 많고 단단해서 도저히 깊게 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간을 계속 지체하면 범행이 드러날까봐 급하게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와 흙, 낙엽을 끌어모아서 시신 위에 덮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피 묻은 옷을 바꿔 입고 차량과 몸을 닦아낸 후에 현장을 떠난 거죠. 그래서 경찰은 레이첼의 진술대로 숲을 찾아가서 스카일라의 시신을 찾아냈는데요. 그의 몸에는 50군데가 넘는 자상이 있었고 팔과 손에는 처절하게 쌓은 방어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일라의 시신을 찾아냈다는 뉴스가 지역사회에 보도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경찰은 레이첼이 자백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쉴라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쉴라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카일라에게 편히 쉬라며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글도 썼어요. 우린 진짜 딱 셋에 움직였어. 신호에 맞춰서 칼로 찔렀던 그 범행 순간을 암시하듯이 말이죠. 결국 경찰은 쉴라의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그의 차에서 스카일라의 혈흔을 찾아내면서 확실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과 쉴라는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형량을 선고받았죠. 먼저 레이첼은 경찰을 시신 유기 장소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서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죠. 또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이첼의 자백과 물증이 확보된 후에 결국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 협상을 했는데요. 15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만약 가석방 된다면 30대 초반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스카일라의 부모님은 범인의 정체를 알고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쉴라와 레이첼을 의심할 때 두 사람만 조사하지 말라며 두둔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행 동기를 듣고 더욱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이없어 했어요. 그들은 스카일라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그냥 걔가 싫어져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의 소셜미디어와 스카일라의 일기장을 검토하면서 좀 더 내밀한 진짜 동기가 밝혀졌는데요. 쉴라와 레이첼은 은밀하게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스카일라가 알아챈 거죠. 스카일라가 계속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슐라와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스카일라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학교에 말해버릴까 보다 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죠. 따라서 이들이 동성연애 사실을 들킬까봐 스카일라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슐라와 레이첼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머그샷이 대중에 공개되었는데요. 화장을 하고 웃는 모습이라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죠. 또한 현재 슐라와 레이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슐라가 레이첼이 자신을 밀고 해서 체포되었다며 교도소에 도착했을 당시 서로 언쟁을 벌이며 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첼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에이미와 2019년에 동성 결혼을 했고 3년 후인 2022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2020년 6월까지 총 3번의 가석방 심사에 참여했지만 모두 거부되었죠. 특히 심사 당시 스카일라의 아버지가 이들이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의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7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슐라는 복역한 지 15년째 되는 2028년에야 첫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조용히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카일라의 부모님은 앰버 얼러트를 개정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1996년에 텍사스에서 납치 살해된 9살 앰버의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이 경고가 발령되면서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대중에게 보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아동이 납치된 상황일 것, 18살 미만일 것, 실종된 지 최소 48시간이 지난 후일 것. 스카일라는 스스로 친구의 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납치된 게 아니라서 실종된 후에도 앰버 얼러트가 적용되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부모님은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덕분에 납치뿐만 아니라 단순 실종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데요. 비록 스카일라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1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부모님 덕분에 스카일라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도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